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NFT의 불안 요소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좀 많이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이에 반해서 긍정적인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과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어떤 건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뭐 철저하게 부정적인 얘기 쪽만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찍은 이후에도 이 NFT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좀 봤어요. 근데 참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불안 요소들이 코인 시장이 좋았을 때는 전부 다 그러한 불안 요소들을 상쇄하면서 다들 좋은 얘기만 했지만 코인 시장이 급락해 감에 따라서 관심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거는 안정성, 지갑 해킹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제 주변에 측근 작가님께서 지갑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이 해킹을 당하면은 은행이든지 뭐 카드든지 금융 시스템을 해킹을 당하잖아요. 자, 이제 기존 제도권이라고 하면은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카드가 없거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뭐 여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은 내 통장에 있는 돈, 뭐 내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센터도 있죠. 요즘에는 없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고객센터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안정성에 뭐 반론을 제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 중국 사람들한테 해킹 당해가지고 그러면은 경찰들도 못 찾아주지 않냐, 똑같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도권에 있는 은행이나 그런 것들은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사도 해줘요. 그리고 찾아주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이 해킹 당한다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 그리고 뭐 모두가 같이 인증을 해주고 한다. 누가 중앙에 누가 없잖아요. 누가 모든 걸 관장하는. 그게 굉장히 깨끗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지 않다라는 굉장한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지갑이 털렸어요. 그러니까 지갑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코인 같은 거를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도 하지만, 그런 데는 만약에 내가 해킹 당하면은 업비트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NFT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갑이라는 게 그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지갑 비밀번호. 이게 대부분 문장으로 돼 있어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뭐 최승윤은 미술 작가다 이런 쉬운 문장이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암호화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뉴스에서 가끔씩 보셔서 아시겠지만 까먹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까먹어요. 그럼 이거를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자,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저한테 그것도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디지털 지갑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영상을 듣는 많은 젊은 분들은 나는 그렇게 하는 거 가능한데 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고 나이가 있는 분들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디지털 지갑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40, 50대만 넘어가더라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자, 기록을 종이에 써서 현실 지갑에 보관해야 함. 이렇습니다. 왜냐면은,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문장을 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놔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저도 처음에 그랬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은행 비밀번호 같은 것도 맨날 바꾸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맨날 까먹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도대체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이 문장이나 메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데 이게 해킹을 당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해킹범들은 너무 쉬운 거죠. 은행 해킹하는 것보다는 뭐 껌이에요. 이 사람 메일 들어가서 아니면 클라우드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내 지갑 비밀번호라고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암호를 붙여서 압축 파일로 만들어 놓아라. 이게 그나마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비밀번호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은행 비밀번호도 까먹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지갑에다 써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튼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자,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있죠. USB 월렛. 그거를 USB 월렛에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녀라. 열쇠처럼. 만약에 열쇠는 내가 잃어버리면은 열쇠공을 불러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잃어버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네. 어디 연락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방법이 있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대표적인 해킹 사례는 문장이나 메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했는데 해킹을 당하고 아니면은 스팸 메일 같은 게 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링크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당신의 계정이 지금 어떻게 됐으니까 그 비밀번호를 적어라. 그러면은 또 친절하게 비밀번호를 적어서 안 당하실 것 같겠지만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다 영어로 오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킹 당함. 이게 가장 기상천외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어요. 메일이 와가지고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온 거라서 거기다가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놨다가 해킹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아무리 무슨 그러니까 뭐 좋은 기능을 해놓고 보안에 철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놔도 해킹을 당하면은 근데 해킹을 당하는 거는 그 블록체인 기술하고 상관없이 그냥 너무 고전적인 해킹 방법이잖아요. 어렵지 않은. 근데 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NFT와 모든 코인들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작가로서 NFT 생태계를 구성해놨다. 싸그리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나 불안하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시장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고 저는 길게 봐서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사실 중앙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만든 게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코인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는 건데 일단은 내 자산이라는 거는 안전한 곳에 넣어두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너무 불안정한 거죠. 자, 여러분이 지갑 해킹을 당했어요. 경찰에 전화하죠. 경찰도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도 없고
예,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지갑이 해외에 있죠. 네. 관리자도 없고, 네,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코인 변동성에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코인이 작년처럼 막 계속 오를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안에 아무 NFT나 발행해도 금방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미술 하시거나 만약 미술 안 하시는 분들도 지금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초반에 선점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솔직히 다 알고 있죠. 그리고 NFT 발행해서 다음날 바로 몇 배가 되고 그 다음날 몇 배가 되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거대한 코인의 장세에 올라갈 때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대세 상승장에서는 뭘 사도 대박이 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담을 얘기해요. 나 이렇게 했고 막 해서 했고 자기가 천재적으로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대세 상승장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 NFT나 발행해도 금방 돈을 버는데 실제로 뉴스에도 나옵니다. 야,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인도네시아의 소년이 자기 셀카를 찍었는데 그게 몇억 원에 팔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저런 것도 몇 억? 야, 그래 난 몇 억은 아니겠지만 NFT로 몇백만 원이라도 좀 벌고 싶다. 야, 근데 야, 대충 만들어도 다 되던데? 유행에 너무 편승한 것 같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뭔가 장르가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차피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물론 예술 작품이 아닌 NFT도 있지만 진정성이 있고 내 작업의 개념과 이거는 만약에 기존의 미술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 NFT를 한다면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작업 개념과 과연 이 NFT가 연결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대충 이렇게 만들면 잘 팔리더라 해서 파는 건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뭐 이런까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게 뭐야 싶은 게 많습니다. 자, 물론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있고 저렇게 그런 것도 알지만 이게 급락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내가 여기다가 왜 이렇게 이 돈을 썼지? 싶은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자, 대충 만들어서 좀 움직이고 이런 거 하면 잘 팔리더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근데 진정성이 없이 그렇게 유행에 편승한 작업들은 잘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나중에도. 그렇지만 그리고 어떤 사례들은 남아 있을 거예요. 성공 사례로. 그렇지만 그게 과연 잘 될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진정성이 없는 작업으로 잘 되면은 그게 내 인생에 뭐가 좋을까? 내가 그 시간을 쏟아부어서 그냥 단순히 돈을 벌려고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작가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의 작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것이든지 예술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옥석이 가려져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너무
유행에만 편승되는 사실상 이러한 상승장에 뭘 해놔도 잘 되니까 초반에 내가 그냥 빨리 해야겠다. 이런 게 좀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눈에 빤히 보이는 세력.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제도권의 제재를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다들 상승장이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떠한 거대 세력 뭐 그런 데서 이런 걸 좀 띄우고 뭘 하려고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비싼 작업에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슈화시키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도 나도 뛰어들고 너도 나도 갑자기 돈을 넣고 그런 게 좀 너무 있지 않나. 네. 뭐 그런 사례들 있죠. 내가 뭐 어떤 NFT가 몇억 개 팔렸어요. 몇억 개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은 대부분 꾸준히 상승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한 1개월 만에 자, 100만 원짜리 작품이 10억이 됐어요. 뭐 이게 몇 배인가요? 1000배? 100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10년 뒤에는 얼마가 돼야지 합당한 가격일까요? 이만큼 1000배는 안 오르더라도 뭐 20억? 뭐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10년 동안 2배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뭐 물론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렇고 그런 사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작년에 솔직히 NFT 발행을 해가지고 그게 순식간에 내일이면 2배 되고 다음 주면 3배 되고 한 달 뒤면은 10배 되고 이런 거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있는데 NFT를 시작으로 미술 시장에 진입한 신진 컬렉터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이 NFT 개념을 가지고 미술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곳들이 2차 시장 자체를 디지털화하고 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서 테스트도 하고 해봤다고 하는데, 자, 이건 실제 미술 작품이에요. 판매된 작품, 그러니까 한 작품을 바로 다음날 2배의 가격에 시장에 내놓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왜냐? NFT에선 그랬으니까. 왜? 미술시장 이것도 미술품이고 저것도 미술품이잖아.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주식보다 그냥 돈 벌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코인 사듯이 그냥 이거를 한 건데, 네.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뭔가 정제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면 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NFT는 실제로 NFT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다음날 바로 파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돈 번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게 대세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가능했지만 이 지금의 대세 하락장에서 그게 얼마나 갈지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산 시장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술 시장에 와서 저는 시장 교란자가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작 그 사람도 오래 못 가고 그 작가도 망치는 길입니다. 네.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유명한 뭐 해외 갤러리나 그런 데들은 작품을 구입을 팔면은 이거는 3년, 5년 동안 시장에 내놓으면은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거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 갤러리에서 이제 앞으로 그 사람한테 작품을 안 팔겠죠. 그럼 갤러리들은 왜 그러냐? 만약에 그 얘기가 작가한테 들어왔다. 자, 유명 갤러리인데 아주 유명 작가예요. 그러면 작가가 갑이겠죠. 내가 이 갤러리에다 작품을 팔았더니 그 갤러리에서 작품 사간 사람이 다음날 다 옥션 시장에 내놨더라. 작가 입장에서 어떨까요? 물론 저처럼 무명 작가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유명 작가라고 하면은 나 이제 앞으로 그 갤러리랑 일을 안 해. 그러겠죠? 고객 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런 이상한 뜨내기 투기꾼들한테 그림 파는 갤러리에 나는 작품 내줄 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미술시장의 본질은 작가입니다. 네. 아무튼 작가의 가격을 해치고 이런 식의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작가를 망치는 길이에요. 네. 아무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길게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가지고 뭐 이게 연결이 되는 걸 텐데 뭐 그냥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익 집단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 순수한 모임 순수한 네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옛날에 제가 사람들 얘기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클럽하우스에서 NFT 그런 클럽하우스 방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카카오톡 방도 있고 막 그런 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카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 NFT의 한 가지의 단점은 뭐냐면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너무 많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뭘 사야 하지? 그러면은 자,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현실 미술 시장에서는 갤러리가 있고 미술관이 있고 저명한 컬렉터가 있고 평론가가 있고 막 그래요. 세상에 작가도 너무 많고 작품도 너무 많고 내가 그거를 뭐 따로따로 그냥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좀 좋은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하는 작가를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작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갤러리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 라고 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죠. 수많은 작가 중에.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뭐 상을 받거나 세계적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 작가는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가의 작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NFT 시장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슈퍼레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여기에 슈퍼레어에 있는 정도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인정을 받았나 보다라고 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탈중앙화 그리고 스스로 하고 뭐 떼가는 거 없고 수수료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 권력에서 기득권과 탈권력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NFT 시장에.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추천하고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는 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실제 미술시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차라리 인사동을 가보든가 어디 가보면 갤러리들이 많은데 가서 이것저것 보고 할 텐데 이 NFT 시장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픈시에는 모든 저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서 오픈시에서 첫 화면에 띄워주는 좀 추천해주는 작품이 있다. 그런 것들은 엄청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우리가 11번가나 쿠팡이나 막 이런 데에도 첫 페이지에 광고해주는 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내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도권 시장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갑 같은 것도 어디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지갑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로 지금의 은행과 비슷한 안전화, 그리고 이러한 아마 NFT 거래소도 되게 많아질 겁니다. 슈퍼레어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해서 NFT 갤러리라든가 뭐 무슨 형태일지라도 어디가 권위 있는 곳이 생겨야 될 것이고, 뭔가 거기서 추천을 해주고 또 거기에 진입하려면 또 어려워지고, 그냥 현실 미술 시장과 똑같은 시장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자, 물론 그게 아니라 NFT의 앞으로의 활용성과 다양성과 무슨 목적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무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복잡하고 물론 다음 세대에선 그게 복잡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정성이 지금 상태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존에 처음에 생겼었던 코인의 취지와 가치,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훼손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제도와 그런 것들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NFT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증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GIA 보증서가 있고, 뭐 이렇게 현대 보증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을 해주는 보증서는 GIA인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보증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한 효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일단 지갑의 해킹 문제, 안정성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물론 GIA 보증서도 잃어버리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보증서 잃어버려도 그러니까 다이아 자체를 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갑은 한 번 잃어버린 사례를 제가 옆에서 보니까 답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고객센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킹범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은행보다 지갑 해킹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고, 게다가 지갑은 내가 봤을 때 코인은 해킹하고 뭐 해도 잡혀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관련 법령도 없기 때문에, 법도 없고. 예. 뭐 잡혀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누가 수사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잡혀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지갑 자체에 대한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해킹하는 것도 난이도가 너무나 쉬운 해킹이고, 블록체인이 아무리 무슨 고도화된 기술로 만들어봤자 비밀번호를 해킹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되면은 한순간에 나의 모든 NFT 작업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코인 가격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도와 호감도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돼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사람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홍보해주고 막 그런 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힘들다. 물론 어느 정도 되게 뭔가 좀 하이 클래스에 있는 슈퍼레어 같은 데 들어가서 하면은 좀 편하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 내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시 또 기존의 갤러리들처럼 그런 것들을 대신하고 컬렉터들도 원하는 좋은 작가들만 모아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니즈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근데 지금은 그거가 없는 약간 이제 야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몇 개의 그냥 패거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 집단 이런 데의 입김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해주면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저게 추천을 하면 좋은가 보다 그냥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퀄리티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자기 작품의 개념과 큰 상관없이 유행에 너무 편승한 그냥 돈을 먹고 빠지기 위한 작품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눈먼 돈들을 홀짝홀짝 해먹기 위한 세력들, 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격을 띄워놓고 뉴스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도 너무 뻔히 보이는 아무런 제재가 안 받는 네, 너무나 좀 불안해 보인다. 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NFT가 없어진다, 뭐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좀 불안 요소들이 좀 많이 보인다 라는 거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